여기 한 일본인 남성이 딸에게 한국은 절대로 안 된다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기술력을 훔쳐 모방만 하는 미개한 나라이며 우월한 일본보다 한국을 택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책상까지 내리치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남성은 며칠 뒤 한국으로 향하게 되고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라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대체 이 남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다카하시 류타로입니다. 소니 R&D 센터 수석연구원으로 15년간 근무하며 일본 전자산업의 황금기를 직접 경험했죠. 메이드 인 재팬이란 말이 곧 최고의 품질을 의미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도쿄대 전자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입사해 워크맨, 플레이스테이션 개발에도 참여했죠. 그때마다 세계가 일본의 기술력 앞에 감탄하며 고개를 숙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과 중국 제품들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현상이었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 당시 한국이나 중국에서 나온 전자제품은 베끼기에 급급한 저가 제품에 불과했죠. 한국 제품은 값싸고 조악하다, 기술력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이 일본 업계의 정설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이 뼛속 깊이 박혀 있었고요. 일본의 기술을 따라하기나 하는 후진국, 값싼 노동력으로 승부하는 나라. 한국을 떠올리면 늘 이런 단어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CES나 IFA 같은 국제 전시회에서 한국 기업들의 부스를 지날 때면 동료들과 함께 또 우리 것을 베꼈구나 하며 비웃곤 했어요. 두 국가 중에서도 저는 특히 한국에 대한 반감이 더 컸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70년대에 한국으로 기술 이전을 갔다가 무례한 대우를 받고 돌아오신 일이 있었거든요. 겨우 기술 좀 배웠다고 거들먹거리더라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그때부터 전 한국이란 나라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후배들에게도 늘 강조했죠. 한국 기업은 절대 따라가지 마라. 그들은 창의력이 없는 모방꾼일 뿐이다.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제품은 것만 번지르르 할 뿐 진정한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은근한 우월감을 느꼈던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한국 기업들의 특허, 침해, 소송 뉴스를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역시 남의 것을 훔치는 게 습관이 된 나라야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제품을 사용하는 일본 사람들을 볼 때면 애국심이 없다며 비난하기도 했어요. 저는 일본의 장인 정신, 꼼꼼한 품질 관리, 그리고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는 기술력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그저 빨리빨리 문화로 대충 만든 제품을 싼값에 파는 나라로만 여겼죠. 그런 제가 도쿄대 전자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딸 미나미의 입에서 삼성전자에 지원하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나미, 미쳤니? 한국 기업이라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당혹감이 컸죠. 아빠, 삼성은 이제 세계 최고의 기업이에요. 인공지능,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제가 꿈꾸는 미래가 거기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너는 일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 소니나 파나소닉 같은 훌륭한 일본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동안 내가 널 위해 쌓아온 인맥도 있잖아. 한국 기업에서 무슨 미래를 찾겠다는 거냐? 식탁에 내리친 제 주먹 소리에 미나미가 움찔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자리를 피했죠. 저는 점점 더 흥분했습니다. 내가 우리 가문의 첫 도쿄대 졸업생이야. 그런 내가 하필 한국 기업에 가겠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나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아빠,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건 제 인생이에요. 제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안 된다. 난 절대 허락할 수 없어. 절대로. 그럼 전 아빠의 허락 없이라도 갈 거예요. 이러한 딸의 선택은 제게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말을 하지 않았죠. 식사 시간도 따로 가졌습니다. 딸의 방문은 늘 잠겨 있었고 저는 매일 밤 그 앞을 서성이다 돌아섰죠. 그렇게 미나미와의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마주치면 서로 인사도 없이 고개를 돌렸고 주말에도 각자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죠.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내는 저와 미나미 사이에서 안타까워하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여보, 미나미도 이제 어른이에요. 그의 선택을 한번 믿어보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전 단호했죠. 당신은 몰라. 이건 단순한 진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가문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라고. 저는 미나미를 말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했습니다. 일본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을 만나 특별 채용을 부탁했고 도쿄대 동창들을 통해 매력적인 연구 프로젝트들도 소개받았죠. 심지어 미나미의 절친한 친구들을 찾아가 그녀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소니의 인사 담당 임원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우리 미나미를 특채로 뽑아주실 수 있습니까? 연봉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파나소닉의 연구소장에게도 연락했죠. 제 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아빠가 다 알아봤다.
소니에서 널 특채로 뽑아준대. 연봉도 파격적이야. 이제 그만 한국 기업은 포기하자. 하지만 미나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제가 언제 아빠한테 그런 부탁 드렸나요? 전 제 실력으로 원하는 곳에 가고 싶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미나미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빠, 제가 준비한 자료들 좀 더 봐주세요. 그동안 제가 듣지 않으려 했던 이야기들이었죠. 삼성전자의 반도체 점유율, R&D 투자 금액, 특허 보유 현황. 거기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 신입연구원의 평균 연봉이에요. 일본 기업의 2배가 넘어요. 신입도 독립적인 연구를 할 수 있고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해요. 글로벌 프로젝트도 바로 참여할 수 있대요. 그날 밤 미나미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빠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삼성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왜 제가 그곳에서 일하고 싶은지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잖아요. 아빠의 편견 때문에 제 꿈을 포기해야 하나요? 다음 날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와사키 교수님이 찾아오셨죠. 류타로 군, 딸과의 갈등이 심각하다며? 교수님은 제 은사이자 멘토였습니다. 30년 넘게 저를 지켜봐 오신 분이죠. 교수님, 미나미가 한국 기업에 가겠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네가 마지막으로 한국에 가본 게 언제지? 글쎄요. 20년 전쯤? 그럼 지금의 한국을 아는 게 아니잖나. 나는 최근 5년간 매년 한국을 방문했네. 삼성, SK하이닉스, LG화학. 그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 순간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배우셨다고요? 교수님께서요? 그래. 특히 그들의 혁신 속도와 결단력은 정말 놀랍더군. 우리가 한 달 걸려 결정하는 일을 그들은 하루 만에 결정하지.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 아닙니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니. 아니야, 류타로. 그들은 빠르되 정확해.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글로벌 인재 영입, 과감한 투자. 지금 우리가 가장 배워야 할 점들이지. 그 말씀 이후에도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퇴근길에 우연히 전자상가에 들렀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죠. 일본 제품 코너는 한산한 반면 한국 제품 코너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젊은 일본인들이 한국 제품을 살펴보며 열광하는 모습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정말 이렇게 변한 걸까? 결정적인 순간은 연구실 후배들과의 대화에서 왔습니다. 선배님, 저희 팀의 신입 연구원들이 모두 삼성이나 LG로 이직했습니다. 연봉도 그렇고 연구 환경이 저희와는 비교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미나미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과학관에 가면 늘 제 손을 잡고 아빠,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던 호기심 많은 아이였죠. 그 아이가 이제는 제가 모르는 세상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내도 조심스럽게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즘 뉴스 보면 한국 기업들 이야기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저는 미나미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결국 미나미의 방 앞에서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나미야, 아빠가 한국에 가보기로 했다. 문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 내가 보는 것을 아빠도 한번 보고 싶구나. 그렇게 시작된 한국 방문 준비. 아내는 조용히 제 여행 가방을 싸주었고 미나미는 밤새 한국의 기업 문화와 기술 혁신에 대한 자료들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가와사키 교수님은 한국의 주요 기업들과 미팅을 잡아주셨죠. 도대체 뭘 보고 왔다고 너희 세대는 한국을 그렇게 칭찬하는지 이번엔 내가 직접 확인해봐야겠어.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제는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제 딸이 보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제가 고집스럽게 매달렸던 제 생각들이 정말 맞는 것인지를 그때까지만 해도 전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새로운 미래를 가져다 줄지도 말이죠.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설마 그렇게 대단하겠어?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죠.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은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마주한 충격은 입국 심사대였습니다. 사람의 손길 없이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죠. 얼굴 인식과 지문 인증이 동시에 이뤄지고 입국 신고서도 디지털로 처리됐습니다. 나리타 공항의 긴 대기줄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의 공항이 맞나? 수암을 찾는 곳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들이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고 디지털 사이니지가 실시간으로 수화물 정보를 업데이트했죠. 일본의 공항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마중 나온 가와구치 코에이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대학 후배이자 한국 기업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원이었죠. 류타로 선배,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한국의 주요 기업들을 둘러볼 예정인데 각오하셔야 할 거예요.
그렇게까지 대단하냐? 선배님의 모든 고정관념이 깨질 겁니다. 첫 목적지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였습니다. 캠퍼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았죠. 건물들은 모두 첨단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빌딩이었고 곳곳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과 친환경 시설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쪽이 R&D 센터입니다. 가와구치 박사의 안내로 들어선 연구동에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연구원들 나이가 몇 살로 보이세요? 복도를 지나는 연구원들은 대부분 20-30대로 보였습니다. 그들의 대화에서는 영어, 중국어, 독일어가 자연스럽게 섞여 나왔고 일본어도 들렸습니다. 우리는 목이 메었습니다. 손이 연구소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50대 이상의 연구원들이 대부분이었고 모두 일본인이었습니다. 해외 인재 영입은 꿈도 꾸지 못했죠. 이쪽은 AI 연구센터입니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며 화이트보드에 아이디어를 적어가고 있었죠. 그들 앞에 놓인 모니터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코드들이 가득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팀은 양자 컴퓨팅 연구팀입니다. 평균 나이 31세, 8개국 출신 연구원들로 구성되어 있죠. 다음으로 본 반도체 생산 라인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세계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이 펼쳐지는 현장에서 3나노 반도체가 생산되고 있었죠. 일본은 아직 5나노도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에서는 웨이퍼가 로봇의 손길로 정교하게 이동했고 AI가 실시간으로 품질을 관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이었죠. 전 공정이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되어 있어 가상 공간에서 미리 생산 과정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만난 한 일본인 연구원은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일본에서는 10년은 걸릴 프로젝트를 여기서는 1년 만에 끝냅니다.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그 경험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공유하죠. 이건 저희가 개발 중인 GAA 공정입니다.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 연구 단계인 기술이 이미 상용화를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오후에는 SK하이닉스를 방문했습니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 라인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희는 현재 12세대 디램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일본 대비 생산성은 40% 높고 에너지 효율은 30% 개선됐죠. 숫자로 보니 더욱 현실감이 왔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연간 R&D 투자 금액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한 곳의 투자금이 일본 전체 반도체 업계의 투자금을 넘어섰으니까요. LG화학의 배터리 연구소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받습니다. 충전 속도는 기존 대비 3배, 수명은 2배 늘어난 차세대 배터리였죠. 이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공급 계약을 마쳤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갑니다. 일본의 배터리 제조사들은 아직 시제품 단계에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미 양산을 앞두고 있다니 현실과 이상의 간극이 너무나 컸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가와구치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배님, 알고 계셨나요? 작년 기준으로 한국의 R&D 투자 규모가 일본을 앞질렀다는 걸. 정말인가? 네. 특히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재 유치나 특허 건수에서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일본의 기술력은 이미 과거의 영광이 되어버린 걸까요? 호텔방에 도착해서도 이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뒤처지기 시작한 걸까? 아니, 어쩌면 우리가 앞서 있다고 착각한 건 아니었을까? 미나미의 선택이 어쩌면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던 걸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소니의 전성기는 이제 정말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되어버린 걸까? 휴대폰을 들어 미나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나미야, 아빠가 이제까지 너무 몰랐구나. 정말 많이 배우고 있단다. 미나미에게 문자를 보내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포항제철소가 있는 방향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내일의 첫 일정이 그곳이었죠. 가와구치 박사는 가장 큰 충격을 받으실 곳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제가 알던 제철소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이상하다. 매연이 거의 안 보이는데. 안내를 맡은 김 부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제철소는 2년 전부터 완전 스마트화를 달성했습니다. AI가 전 공정을 제어하고 친환경 수소환원 제철 공법을 도입했죠. 매연 발생량은 기존 대비 85% 감소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가와사키 제철소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수동 제어에 의존하고 환경 문제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었죠. 이쪽이 통합관제센터입니다. 들어선 공간은 마치 우주선의 관제실 같았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공장 전체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AI가 각 공정의 최적 조건을 자동으로 조절했습니다. 용광로 온도가 0.1도만 달라져도 AI가 즉시 감지해서 조정합니다. 불량률은 0.001% 미만이죠. 그게 가능한가요? 네, 빅데이터와 AI의 결합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직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이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며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고 현장에서도 AR 글래스를 착용한 채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었죠. 우리는 아직도 수기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가 자체 개발한 AI 예측 시스템입니다. 설비 고장을 평균 72시간 전에 예측하고 최적의 정비 시점을 제한하죠. 말로만 듣던 스마트 팩토리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제철소들은 아직도 숙련공들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생산 효율과 환경 관련 수치였습니다. AI가 용광로의 온도, 압력, 원료 투입량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면서 생산 효율은 37% 증가했고 에너지 사용량은 28% 감소했다고 합니다. 수소환원 제철 공법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은 90%까지 줄였죠. 우리는 아직도 2025년까지 탄소 배출 20% 감축이 목표인데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만난 젊은 연구원의 말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일본 제철소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너무 변화가 더뎌서 이직했죠. 여기서는 제 아이디어를 바로 테스트해볼 수 있고 실패해도 질책하지 않아요. 오후에는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와 AI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처음 들어선 순간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하드웨어에만 집착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저희 데이터 센터 각입니다.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되며 자체 개발한 AI가 냉각 시스템을 제어합니다. 건물 자체가 거대한 컴퓨터 같았습니다. 수만 대의 서버가 끊임없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었고 로봇이 자율적으로 서버를 점검하고 있었죠. 냉각 시스템 효율은 PUE 1.09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의 데이터 센터들은 아직도 PUE 1.4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저희는 클라우드, AI, 로보틱스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거대 AI 모델 개발에서는 더 이상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일본에는 이런 수준의 데이터 센터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런 기술을 보유한 IT 기업 자체가 없었죠. 차 안에서 가와구치 박사가 충격적인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2023년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순위, 한국 8위, 일본 29위, AI 특허 출원 건수, 한국 3위, 일본 7위,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네이버 클라우드 아시아 3위, 일본 기업 10위권 박. 이쪽은 AI 연구소입니다. 연구소에 들어서자 젊은 연구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복잡한 알고리즘이 가득했고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학습되는 AI의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죠. 저희는 현재 2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과 AI 기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과도 다수 협업 중이죠.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기술을 배우러 가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까? 마지막으로 본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 시가총액 순위, 삼성전자 1위, SK하이닉스 2위, 네이버 5위. 일본 기업들은 대부분 30위권 박. 밤늦게 일본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언제부터 이렇게 뒤처지기 시작한 걸까? 선배님, 저희가 뒤처진 게 아니라 그들이 너무 빨리 앞서 나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변화의 속도를 읽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디지털 전환을 시작할 때 우리는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했죠. 그들이 글로벌 인재를 영입할 때 우리는 국내 인재들만 고집했고요.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서서 오늘 본 모든 것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그동안 한국은 착실히 미래를 준비해온 거였습니다. 미나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이제 알겠구나. 내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우리는 과거에 갇혀 있었던 거야. 하지만 너는 미래를 봤구나. 호텔방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한국은 미래를 준비해왔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했다. 이제 우리의 자부심은 허상이었음을 인정해야 할 때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변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오늘 본 것들은 충격이자 깨달음이었다. 우리는 변해야 한다. 반드시 변해야만 한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었습니다. 제가 본 것들, 깨달은 것들을 정리해야만 했죠. 유튜브를 열어 일본 제조업 위기를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영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에 추월당한 일본 전자산업의 몰락, 잃어버린 30년, 일본의 실패, 일본 제조업이 사양산업이 된 이유, 차가운 데이터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988년만 해도 50.3%로 세계 시장을 지배했지만 2023년에는 고작 6.5%로 추락했습니다. 글로벌 특허 출원에서도 2000년까지 당당히 세계 1위를 지켰던 일본이 이제는 3위로 밀려났고 한국에게마저 추월당했죠. 더 충격적인 건 증시 시가총액이었습니다. 1989년 세계 1위였던 일본 증시가 이제는 아시아에서조차 3위로 밀려난 현실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처음엔 부정하고 싶었던 현실들이 점점 또렷해졌죠. 일본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고 특히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존재감은 미미했습니다. 메모장을 열어 제목을 적었습니다. 일본 제조업의 위기와 혁신의 필요성. 보고서의 첫 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을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방문해서 목격한 것들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포스코가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해 생산성을 37%나 끌어올린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R&D 투자 규모는 일본 반도체 업계 전체의 투자금을 뛰어넘었고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했죠. 일본 기업들이 아직 시도조차 하지 못한 분야였습니다. 디지털 전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는 전력 효율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고 카카오는 AI 기술 특허 건수에서 일본의 모든 IT 기업들을 앞질렀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현대차가 자율주행 기술 특허에서 도요타를 추월했다는 사실이었죠. 자동차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조직 문화였습니다. 수평적인 의사소통과 빠른 의사결정이 일상화되어 있었고 파격적인 연봉과 성과 중심의 평가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전체 인력의 40% 이상이 글로벌 인재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아직도 평생 직장, 연공서열이라는 틀에 갇혀 있었죠. 보고서에 구체적인 변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조직 구조의 혁신입니다.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직급 체계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인재들을 과감히 발탁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둘째, R&D 혁신입니다. 연구개발 투자를 최소 2배로 확대하고 글로벌 공동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도 정착시켜야 하고요. 셋째,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입니다. AI와 빅데이터 전문가를 영입하고 전 직원에 대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문득 미나미와의 갈등이 떠올랐습니다. 저 역시 과거의 성공 방식만을 고집하며 딸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으려 했죠. 메모장을 열어 미나미에게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미나미에게 아빠가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스러웠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내가 보여주려 했던 미래를 아빠는 한사코 외면했어. 이곳 한국에서 보낸 며칠이 아빠의 눈을 열어주었단다. 내가 삼성전자를 선택했을 때 아빠는 그저 우리 가문의 자존심이 상한다고만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알겠다. 그건 자존심이 아닌 오만이었다는 걸. 이곳에서 본 젊은 연구원들의 열정, 끊임없는 혁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찾던 거였구나. 아빠가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내 선택이 옳았어. 아빠가 틀렸었다. 휴대폰을 들어 미나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지 내용을 읽어주었죠. 아빠, 그래, 딸. 저도 죄송해요. 아빠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다.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오히려 아빠가 고맙다. 내가 있어서 아빠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으니까. 서로의 흐느낌 소리만이 전화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갈등이 눈물과 함께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통화를 마친 후 다시 보고서 앞에 앉았습니다. 마지막 장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변화는 두렵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것은 더욱 두려운 일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용기, 그리고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는 용기.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많은 반대와 비판에 부딪힐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미나미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아버지가 되자. 그리고 우리 회사,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는 첫걸음을 내딛자.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는 하늘이 어제와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모호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빠, 저 최종 합격했어요. 미나미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삼성전자 최종 합격 소식이었죠. 정말? 정말 축하한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대했던 일인데 이제는 이렇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호텔방에서 급하게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15년간 몸담았던 손이를 떠나기로 한 거죠.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나는 안주하고 있을 순 없다. 사직서를 메일로 보내고 바로 새로운 회사 설립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혁신 컨설팅? 일본 기업들의 변화를 돕는 회사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일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파트너스라는 회사명도 정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맺어 일본 기업들의 혁신을 돕는 것이 목표였죠. 그날 저녁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결심하셨네요. 응? 당신도 알고 있었어? 당신이 한국에 가시기 전부터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아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에 있는 서재를 사무실로 써도 좋다는 말도 덧붙여 주었죠. 다음 날 일본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암담한 수준이었죠. 클라우드 도입률 30%, AI 활용률 15%,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첫 고객사로 제가 있던 소니의 한 사업부를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그들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업 계획서에는 한국에서 본 모든 혁신 사례들을 담았습니다. 며칠 후 미나미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아빠, 제가 삼성전자에서 배운 것들 아빠 회사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일본과 한국의 다리를 만들어보자. 떠나는 날 공항에서 미나미를 안아주었습니다. 미나미야, 내가 아빠의 눈을 열어줬어. 이제 아빠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아빠, 저희 꼭 성공해요. 미나미가 떠난 후 본격적으로 회사 설립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파트너사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도 준비했죠. 첫 세미나의 제목은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였습니다. 청중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과거의 영광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미래를 준비하는 도전 정신입니다. 청중 중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실패요? 그건 새로운 시작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실패는 없습니다. 한 달 후 첫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나미도 삼성전자에서의 첫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저녁에 영상통화로 서로의 근황을 나눴습니다. 아빠, 제 팀장님이 아빠 회사에 대해 궁금해하세요. 다음에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 좋지? 우리가 가교 역할을 하는 거야. 컴퓨터를 켜고 다음 세미나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전은 새로운 시작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그 며칠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한국을 무시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포스코의 스마트 팩토리,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그곳에서 본 혁신의 현장들이 제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줬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의식의 변화였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젊은 인재들을 신뢰하는 태도, 변화를 주저하지 않는 결단력, 이런 것들이 한국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이었죠. 미나미와 영상통화를 마치고 책상 위 사진을 바라봅니다. 한국에서 찍은 마지막 날, 미나미와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서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낼 때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합니다. 매일 새로운 도전을 하고 딸과 함께 성장하며 우리 기업들의 변화를 돕고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변화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저처럼 과거의 자부심이 발목을 잡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이 여정에서 우리 모두가 변화의 두려움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라뇨. 그 모방의 나라에서 대체 뭘 배울 수가 있는데요? 한국의 대기업들은 모두 심한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요. 여기 미국 CNN의 사무실에서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는 절대 취재를 갈 수 없다며 빌기까지 하는데요. 하지만 이 여성은 결국 한국으로 향하게 되고 그곳에서 어떠한 광경을 보자마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한국에 남겠다고 결심까지 하게 됩니다. 대체 이 여성은 무엇을 본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윌슨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국인 CNN의 기자로 활동하고 있죠. 기자라면 모두가 꿈꾸는 곳이지만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만큼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니까요. 물론 저 또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저를 흔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죠. 저는 한국 사람들을 너무나도 싫어하거든요. 한국을 싫어하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건 스탠포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요. 한국계 동기 제시카 김은 저의 최대 라이벌이었죠. 저희는 항상 서로를 경계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수석을 놓고 경쟁하던 어느 날, 제시카가 저의 취재 계획을 똑같이 백교 교수님께 제출한 걸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분노에 차서 제시카에게 따지자 그녀는 오히려 제가 베꼈다며 큰 소리를 치더군요. 결국 진실이 밝혀져 제가 수석이 됐지만 그날 본 제시카의 뻔뻔함과 체면을 중시하는 태도는 제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저는 한국인들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인들을 의도적으로 피해가며 살았어요. 그러다 취업 후 처음으로 중국 CNN 주재원 기자가 되었을 때 베이징에서의 첫 기사가 K-팝의 역습이었던 건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현장 취재를 위해 찾은 이른바 한류스타의 콘서트장. 성형으로 획일화된 외모, 기계처럼 맞춘 안무, 실체 없는 컴퓨터 사운드. 그 자리에서 저는 확신했죠. 역시나 한국은 가짜를 파는 나라라고 말임낫. 이게 끝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2018년에 있었어요. 바로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화재 사건을 취재하면서였죠. 당시 현지 노동자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어요. 실적과 체면만을 중시하며 안전은 뒷전이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저는 취재 과정에서 한국 관리자들의 오만한 태도를 직접 목격했고 자료 요청은 매번 거절당했죠.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의 치가 떨릴 정도였어요. 한국이요? 모두가 과대 포장의 달인들이죠. 결국 저는 이후 10년간 의도적으로 한국 관련 취재를 피했습니다. 엮이는 것조차 너무나도 싫었거든요. 그들의 가증스러운 모습들을 마주할 때면 저의 과거가 떠오르기도 했고요. 때문에 저는 10년 동안 중국의 인권 문제, 일본의 경제 위기 등 수많은 특종을 발굴했지만 한국 관련 기사는 단 한 개도 없었어요. 누군가 한국의 IT 기술이나 문화를 칭찬할 때면 저는 비웃곤 했죠. 결국 남의 것을 모방한 가짜일 뿐이라고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제 인생을 뒤집을 만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말이죠. 살아, 이번엔 어쩔 수 없어. 12시간 전 편집장실에서 마이크는 평소와 다른 어조로 말을 꺼냈습니다. 알라 기자의 깊이 기대앉아 있던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책상 위 모니터에는 대만 해협의 군사 긴장 상황을 전하는 속보가 떠 있었죠. TSMC 취재가 무산됐어. 대만 정부가 외신 취재를 전면 통제하기로 했거든.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6개월간 준비해온 글로벌 반도체 산업 지형도 변화 특집. 이 기획은 제 경력의 정점이 될 터였으니까요. TSMC의 독점 체제가 무너지는 순간을 파헤치는 그런 특종이 될 예정이었어요. 대신에 삼성전자를 취재해줘야겠어. 예상했던 최악의 한마디가 결국 나오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제 표정이 일그러지는 걸 본 마이크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알아, 내가 한국을 싫어한다는 거. 하지만 이건 내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될 문제가 아니야. 너는 기자잖아. 마이크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지형이 재편되고 있어. TSMC의 독점이 무너지고 미중 기술 패권 다툼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지. 누군가는 이 현장을 기록해야 해. 하지만 마이크, 삼성은 넌 중국과 일본을 모두 경험한 유일한 기자야. 베이징에서 10년, 도쿄에서의 수많은 취재, 반도체 산업의 복잡한 이해관계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아시아 전문가로서 내 평판은 이미 확고해. 마이크가 제 앞에 와서 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단호했어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삼성을 불신한다는 거야. 오히려 좋아. 더 날카롭게 파고들 수 있잖아. 그들의 기술력이 정말 TSMC를 넘어섰는지 과대 포장된 허상은 아닌지 저는 속으로 욕설을 삼켰습니다. 마이크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을 불신하고 혐오하는 만큼 더 철저하게 파헤칠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었겠죠. 게다가 이번 특집이 성공하면 워싱턴 본사 발령도 기대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권하던 자리였죠. 사실상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3일이면 충분할 거예요. 저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좋아, 비행기 티켓은 내가 준비했어. 그리고 미안하지만 내일 가야 해. 네? 내일이요? 폭설이 예보됐거든. 45cm래. 더 늦으면 공항이 폐쇄될지도 모르니까. 사무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분노와 체념, 그리고 야망이 뒤섞인 채 마음 한구석에서 요동쳤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적어도 이 취재로 한국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공항으로 향하면서 저는 일기예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 45cm의 폭설이 예보되어 있었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죠. 마침내 비행기 탑승이 시작되고 저는 비행기 안에서 곧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목부터 정했죠.
생각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과대포장된 신화의 붕괴, 한국 반도체의 실체? 라고 말이죠. 물론 그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 한국 여정이 저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말이죠. 활주로가 보이기 시작하자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45cm의 폭설이라 사실 이보다 더 좋은 소재가 있을까요? CNN 특파원으로서 10년간 꿈꿔왔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아시아의 맹점을 파헤치는 특종 기사, 그것도 한국의 민낯을 드러내는 결정타가 될 터였어요. 반도체가 아니어도 충분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의 한국 사람들의 이기심과 무질서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죠. 현재 인천국제공항의 기온은 영하 3도, 시간당 3cm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창밖으로는 하얀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죠. 착륙을 시도하는 비행기가 크게 흔들렸고 승객들 사이에서 작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은근히 기대에 부풀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줄 건 분명 허둥대는 모습일 테니까요. 완벽해. 이 장면으로 시작하면 되겠어. 하지만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한 순간부터 모든 게 제 예상을 뒤엎고 말았습니다. 완벽한 제설 작업, 일사불란한 승객 안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재난 정보. 제가 쓰려던 기사와는 정반대의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게다가 입국장에서 저는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베이징에서 경험했던 폭설 때와는 전혀 달랐죠. 도쿄의 정교한 시스템과도 달랐고요. 이건 뭔가 다른 거였어요. 현재 공항철도는 정상 운행 중입니다. 다만 폭설로 인해 배차 간격이 5분에서 7분으로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이어지는 안내방송.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교통 상황. 머릿속이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스탠포드 시절부터 쌓아온 제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공항철도에 올라 서울 도심으로 향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무질서할 것이라는 제 예상과는 달리 열차 안은 마치 도서관처럼 조용했어요. 승객들은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교통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죠. 누군가 기침을 하자 주변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쓰는 모습에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느껴졌어요. 다음 역에서 환승하시는 분들은 왼쪽 출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환승 통로에서 제설 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우측 출구는 임시 폐쇄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승객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자율적인 질서. 이건 분명 제가 알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죠. 가슴 한켠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분명 이례적인 상황일 거야. 그래, 그냥 운이 좋은 걸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칫했어요. 옆자리에 한국인 승객이 자연스럽게 건넨 말 때문이었죠. 혹시 서울역에서 내리세요? 지금 1호선이 지연되고 있어서 4호선으로 우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런 친절은 제 편견 속에 없던 거였어요. 그의 표정에는 어떤 거만함도 과시하려는 의도도 없었죠. 순수한 배려였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도쿄의 정중한 친절과도 달랐고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태로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제 노트북 화면에는 여전히 아시아의 무능한 재난 대처 라는 제목이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로는 한 줄도 쓰여 있지 않았어요. 쓸 수가 없었죠. 제가 보고 있는 현실과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역사 밖으로 나가자 거센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45cm의 폭설은 분명 심각한 재난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목격한 건 재난이 아닌 질서였고 혼돈이 아닌 시스템이었죠. 머릿속이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어요. 10년간 품어온 한국에 대한 확신이 단 몇 시간 만에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취재는 이제 겨우 시작인데 제 편견부터 무너지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 하얀 눈발 속에서 제 마음속 단단했던 편견도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낯선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아직은 모르는 거야. 주문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이미 제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체크인을 하면서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갑자기 요란한 알림음이 울렸어요. 수도권 지역 대설주의보 발령, 시간당 5cm 이상의 강설 예상, 재난 문자였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신속한 알림이었죠. 더 흥미로운 건 그 직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SNS에서 실시간 검색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서울 폭설, 실시간 교통 상황, 제설 현황. 호기심에 하나씩 클릭해보니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강남역 9번 출구 계단이 미끄러워요. 모두 지하도로 우회하세요. 신림역 주변 제설 작업 중입니다.
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에요. 시청 앞 버스 전용차로 통제 중. 우회도로 정보 공유합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베이징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그곳에서는 모든 재난 정보가 관영 매체를 통해서만 흘러나왔죠. SNS에서 재난 관련 키워드는 즉시 검열되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보 공유는 엄격히 통제됐어요. 이런 게 가능하다니.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시민들의 제보는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정확했어요. 사진과 영상은 물론 GPS 좌표까지 첨부돼 있었죠. 도쿄에서도 이 정도의 자발적인 정보 공유는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어요. 이런 자발적인 정보 공유는 대부분 혼란만 가중시키기 마련이니까요. 이거 다 가짜뉴스 아닐까? 저는 기자의 본능으로 현장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곧바로 호텔 프런트에서 우산을 빌려 밖으로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시청 앞. SNS에서 가장 많은 제보가 올라오는 곳이었죠. 10년간의 특파원 생활이 만든 의심의 눈초리로 저는 하나하나 제보를 확인해 갔어요. 강남역 9번 출구의 미끄러운 계단, 신림역 주변의 제설 작업, 시청 앞 버스 전용차로 통제. 놀랍게도 모든 정보가 정확했습니다. 단 하나의 과장도 거짓도 없었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상가 주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가게 앞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죠. 왜 직접 제설 작업을 하시나요? 제가 물었더니 상가 주인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는 일이고요. 그의 말에는 어떤 과시나 허세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시민의식이었던 거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정부나 언론사의 통제는 없나요? 제 질문에 상가 주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통제가 필요하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건데.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깊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답이었죠. 지하철역에 도착하자 또 다른 발견이 있었어요. 역사 입구에서 한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찍고 있었습니다. SNS 제보자 중 한 명이었죠.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시나 봐요. 네, 퇴근길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았으면 해서요. 아, 방금 영무원님이 공지했는데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가 멈췄대요. 이것도 빨리 알려야겠네요. 그의 SNS를 보니 팔로워는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열심히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죠. 왜일까요? 제가 궁금해하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할 수 있잖아요. 저도 다른 분들의 제보 덕분에 출근길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시청역에 도착해보니 SNS의 제보들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설 작업이 정확히 게시된 위치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의외로 정보도 정확했죠. 놀라운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누군가 미끄러질 뻔하면 서로 부축해주고 제설 작업자들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네는 모습도 보였어요. 베이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잠깐만요. 혹시 외신 기자신가요? 한 시민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알아챈 모양이었어요. 네, CNN 특파원입니다만. 아, 그러시구나. 혹시 저쪽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설 작업하는 모습 보셨나요? 그것도 취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한국의 부정적인 면을 취재하러 왔다는 걸 이 시민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순수한 제안에 묘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시민이 알려준 곳으로 가보니 정말 10여 명의 시민들이 삽을 들고 제설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인근 회사 직원들이었죠. 점심시간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나온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삽을 들고 서 있는 제게 한 시민이 다가왔어요. 기자님, 우리나라가 좀 특이하죠? 네, 솔직히 충격적이에요. 제가 있던 곳에서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아, 중국에 계셨다고 했죠. 거기서는 다들 정부 지시만 기다리나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자발적인 참여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던 거죠. 제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CNN 특파원이, 그것도 한국의 부정적인 면을 파헤치러 온 기자가 시민들과 함께 제설 작업에 참여하겠다고 자원하다니. 사실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그 순간부터 취재 대상이 아닌 참여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SNS로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시민들과 함께 제설 작업을 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뉴스구나라고 말이죠. 통제 없이도 질서가 유지되고 강요 없이도 시민의식이 발현되는 모습들이 말입니다. 이후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휴대폰 속 타임라인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현장 상황, 서로를 걱정하는 따뜻한 댓글들, 그리고 제가 올린 게시물에 달린 수많은 감사 인사들.
베이징에서라면 즉시 삭제되었을 정보들, 도쿄에서라면 공식 채널만을 기다렸을 시민들과 서울은 달랐어요. 통제 없이도 질서가 유지되고 검열 없이도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는 곳.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시민의식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노트북 속 제목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그 제목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제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도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을 보니 제가 올린 현장 상황 게시물에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CNN 기자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좋은 추억 만드세요. 뜨거운 것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 얼어붙었던 편견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죠. 그러다 제 인생을 뒤집을 만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을 때였어요. 눈가를 닦으며 마음을 가다듬으려는 찰나 휴대폰에 또다시 알림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재난 문자가 아닌 방송국의 전화였죠. 혹시 사라 윌슨 기자님 맞으신가요? 재난방송센터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찍으신 영상을 보고 연락드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SNS에 올린 영상이 그토록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요. CNN 특파원이 직접 제설 작업에 참여하는 모습이 화제가 된 모양이었어요. 혹시 저희 재난방송센터를 견학해 보시겠어요? 한국의 재난방송 시스템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순간 망설였습니다. 원래 취재 목적은 삼성전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24시간 동안 경험한 모든 것이 저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어요. 언제 방문하면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재난방송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뉴스룸이라기보다는 마치 우주선의 관제센터 같았거든요. 이건 저희의 통합 재난 정보 시스템입니다. 센터장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벽면 가득한 대형 스크린에는 전국의 재난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정보들의 상당수가 시민들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시민들이요? 네. 저희가 개발한 AI 시스템이 SNS와 시민 제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신뢰도를 평가하고 분류합니다. 어제 기자님께서도 경험하셨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아시죠? AI가 어떻게 정보의 신뢰도를 평가하나요? 제 질문에 센터장은 모니터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제보를 보시죠. AI는 먼저 이미지나 영상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해요. 촬영 시간, 위치 정보는 기본이고 유사 이미지 검색으로 과거 사진이 아닌지도 확인하죠. 더 중요한 건 제보자의 신뢰도예요. 과거 제보 이력, 다른 시민들의 확인 반응 같은 데이터를 종합해서 점수화합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삼성전자의 최신 AI 반도체 위에서 돌아가고 있었죠. 재난방송 시스템 외에도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도시 전체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센터장이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서울 전역의 실시간 상황이 3D 맵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빨간 점들이 전부 IoT 센서예요. 도로의 결빙 상태부터 교통 흐름까지 실시간으로 감지하죠. 이 센서들은 초저전력 반도체를 사용해서 배터리 교체 없이 5년은 작동한다고 해요. 화면을 넘기자 기상 예측 시스템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기상청과 연계된 AI 기반 기상 예측 시스템이에요. TSMC의 5나노 칩으로는 불가능했던 연산량인데 삼성의 3나노 칩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죠. 덕분에 예측 정확도가 30% 이상 향상됐어요. 센터 구석에는 작은 전시 공간도 있었습니다. 시대별로 발전해온 반도체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었죠. 이게 시민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핵심 칩이에요. 실시간 영상 처리, AI 기능, 5G 통신, 모든 게 이 작은 칩 안에 들어있죠. 전력 소비량은 이전 세대의 3분의 1인데 성능은 2배예요. 확실히 CCTV 관제 시스템 또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각 CCTV마다 엣지 컴퓨팅용 반도체가 탑재되어 있어요. 영상을 서버로 전송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분석하죠. 응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구의 미디어는 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걸까요? 제 질문에 센터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과 문화의 차이라고 봐요. 서구의 저널리즘은 전문가의 권위를 중시하죠. 시민들의 참여는 오히려 방해 요소로 여기는 경향이 있고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아요. 재난 상황에서는 더더욱요. 그럼 한국의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네, 특히 3가지 측면에서요. 첫째, 정보의 실시간성이에요. 아무리 많은 기자를 투입해도 시민들만큼 빠르게 현장 상황을 전달할 순 없죠. 둘째, 정보의 신뢰성이에요. AI가 분석하고 시민들이 서로 검증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정확한 정보가 걸러져 나와요.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재난 대응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실제 문제 해결로 이어지니까요.
이후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들이 개발한 시스템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었죠. 특히 시민 참여형 모델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희도 걱정했어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죠. 시민들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센터를 둘러보면서 저는 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써야 할 기사가 분명해졌거든요. 단순한 반도체 경쟁이 아닌 그것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기술과 시민의식이 만나 탄생한 새로운 저널리즘의 형태에 대한 이야기. 혹시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으신가요? 센터장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제실의 한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보니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시민들의 제보가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어제 제가 만났던 시민들의 게시물도 있었죠.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시민들의 참여, 의지와 만날 때 비로소 생명력을 얻는 거죠.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CNN의 뉴스룸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으니까요. 거기서는 모든 게 통제되고 검열되고 일방향적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기술이 그것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디지털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김 센터장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디지털 민주주의, 기술과 시민의식의 완벽한 조화를 표현하는 말이었죠. 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휴대폰으로 CNN 뉴스룸의 사진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한 그곳이 이제는 왠지 구시대적으로 느껴졌어요. 거기에는 뭔가가 부족했거든요. 바로 시민들의 목소리였죠. 택시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어제의 폭설이 거짓말처럼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널리즘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기술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이해. 마이크, 당신이 틀렸어요. 휴대폰을 꺼내 편집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도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미래 이야기예요. 메시지를 보내고 택시에 오르려는 순간 또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SNS 알림이었어요. 제가 팔로우하던 서울시청 공식 계정의 긴급 공지였죠. 오후 6시경 기온 급강하 예상, 잔설 결빙 위험,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공지를 보자마자 저는 곧바로 택시 기사님께 목적지를 바꿔 말씀드렸어요. 재난방송센터에서 본 것들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CNN 특파원으로서가 아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요. 그리고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 역시나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명의 시민들이 삽을 들고 제설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 사이에서 본 낯익은 로고들이었죠. 저기 삼성전자 직원분들인가요? 파란 조끼를 입은 한 직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점심시간에 SNS로 제설 인력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보고 동료들과 함께 나왔죠. 그의 옆에는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등 다른 대기업 직원들도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비판했던 기업들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온 것이었죠. 회사의 지시였나요? 아니요. 순수하게 자발적인 참여예요. 다만 회사에서 장비와 간식을 지원해 주었죠. 우리가 먼저 나서자 경영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을 듣고 있자니 며칠 전 베트남 공장 화재 사건 취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들을 차갑고 비정한 재벌의 하수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이들의 모습은 달랐어요. 어머, 저기 봐요. 누군가의 외침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아이돌 그룹이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조용히 제설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제가 플라스틱 문화라고 폄하했던 연예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자연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팬들에게 알리지 말아주세요. 다들 조용히 돕고 싶어서 나왔거든요. 매니저가 조심스레 부탁했어요. 하지만 이미 SNS에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팬들은 현장으로 몰려들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지역에서 자신들도 제설 작업을 시작했다는 인증샷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우리 동네는 우리가 책임져요. 제설 봉사 릴레이 시작합시다. 그러면서 SNS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평소 수동적인 팬이라고만 생각했던 젊은이들이 자발적인 제설 봉사 네트워크를 만들어낸 거죠. 저희도 참여해도 될까요? 그때 귀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리니 교복을 입은 여고생들이 서 있었죠. 하지만 삽이 없잖아요? 괜찮아요. 저희는 염화나트륨을 뿌리는 일을 하면 되죠. 이미 친구들이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들의 말처럼 곧 다른 학생들이 모래주머니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로 역할을 나눠가며 체계적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나요? 제가 묻자 한 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SNS로 소식 듣고 친구들이랑 얘기했어요.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른들만 도와주란 법 있나요? 순간 목이 메었어요. 제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을 판단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들의 문화가 단순한 유행이 아닌 적극적인 사회 참여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느새 저도 모래주머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회사원들, 연예인들, 우리는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이것 좀 드세요. 한 할머니가 따뜻한 어묵을 건네주셨어요. 노점상을 하시는 분이었죠. 저는 몸이 약해서 제설 작업은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공동체구나.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돕는 모습.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 저물어갈 무렵 거리는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연예인들은 조용히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영향력은 여전히 거리 곳곳에서 느껴졌어요. 대기업 직원들도 각자의 일터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진정성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죠. 저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SNS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올린 현장 사진에 수많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모습이죠. 세대도 직업도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순간이네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드는 것 같아요. 순간 뜨거운 것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한국을 재벌이 지배하는 중일 사이에 애매한 나라로 폄하했어요. 한류를 플라스틱 문화라 비난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진정한 문화의 힘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정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젊은이들의 순수한 열정이 만들어내는 선순환. 바로 공동체의 힘이었던 거죠. 마이크 두 번째 메시지를 보냅니다. 휴대폰을 꺼내들었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 했던 건 단순한 산업 경쟁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것 같아요. 이건 문화의 경쟁력이에요. 기술과 인간성이 만나는 지점. 바로 여기 한국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되고 있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주변을 둘러보니 여전히 몇몇 시민들이 남아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로 섞여 들어가며 생각했어요. 이제 나도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된 걸까?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왠지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온종일 제설 작업에 참여하느라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이상하리만치 편안했어요. 노트북을 펼치자마자 타이핑이 시작됐습니다. 기술은 진공 속에서 발전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의 거울이며 문화의 결정체다. 그러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간 아시아 특파원으로 지내면서 저는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을까요? 중국의 성장은 권위주의의 결과물로만, 일본의 기술은 완벽주의의 산물로만 보려 했던 제 편협한 시각이 부끄러워졌어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건 역설적으로 기술 그 자체에 대한 집착이 아닌 그것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사회의 역동성 때문이었다. 문장을 적으며 재난방송센터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최첨단 AI 시스템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조화. 그것은 분명 어떤 정부의 강제나 기업의 전략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었죠. 편집장님께 저는 당초 계획했던 반도체 전쟁 기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니, 완전히 새로 쓰고자 합니다. 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이번 취재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술과 인간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법,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법, 그리고 진정한 혁신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더했어요. 그리고 편집장님, 하나 더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서울 주재 특파원직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이크였어요. 사라, 정신이 나갔어? 서울 특파원이라고. 자네가 그토록 싫어하던. 네, 맞아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사는 바로 읽어봤네. 정말 자네가 쓴 게 맞나? 저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마이크, 이게 바로 제가 찾던 저널리즘이에요. 단순히 현상을 관찰하고 보도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는. 하지만 자네가 보낸 기획안은 위험해. 서구 언론의 편향성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잖아. 그게 바로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아시아를 우리만의 프레임으로 재단하려 했어요. 중국은 권위주의, 일본은 로봇 같은 완벽주의, 한국은 그저 그들의 모방자라고만 생각했죠. 긴 침묵 끝에 마이크가 한숨을 쉬었어요. 좋아, 자네 뜻대로 해보게.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인가요? 자네가 쓴 기사를 시리즈로 만들었으면 해. 기술과 인간성, 전통과 혁신, 개인과 공동체, 이런 주제들을 깊이 있게 다뤄주게.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책상에 앉아 제가 메모해둔 취재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아시아의 무능한 재난 대처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그 옆에는 재벌의 횡포, 플라스틱 문화, 모방자들의 나라 같은 편견 어린 단어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페이지를 넘기자 그 뒤로 제가 실제로 마주한 현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질서정연했던 공항, 서로를 배려하던 시민들의 모습, 첨단 기술과 인간미가 공존하는 재난방송 시스템, 그리고 오늘 세대와 계층을 뛰어넘어 하나가 된 공동체의 모습까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 걸까?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풍경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제가 이토록 다르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문서를 시작했어요. 폭설이 녹인 편견, 서울에서 배운 3가지 교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진정한 기술의 힘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서 나온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인간다움과 조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가 발전이라고 믿어온 서구의 방식만이 정답은 아니다. 때로는 질서 속의 자율이, 통제 속의 자유가, 경쟁 속의 협력이 더 나은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아시아를 우리만의 렌즈로 바라보려 했다.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려 하지 않고 우리가 믿고 싶은 모습만을 보려 했다. 그러다 문득 첫날 밤 제가 느꼈던 불안과 편견들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취재를 하러 왔었죠. 하지만 현실은 제 모든 예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잠잠해지고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속 차갑던 편견이 녹아내리듯 하늘도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저널리즘이란 무엇인지를. 그것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선입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저널리즘이다. 밖은 어느새 새벽이 되어 있었어요. 첫눈이 내리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한 걸음씩 변화하고 있었나 봅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왜 제가 이곳에 머물러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지.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새로운 여정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겠죠.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저의 새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저의 편견을 깨준 한국으로 인해 새로운 시선이 생겼으니까요. 앞으로의 저희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부디 저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